스승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이켄, 내 오늘 너를 처단하러 왔다. 야! 들어와라. 야! 전기수 야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구름이 자욱한 산중턱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운암이라 불리는 이 절은 비구니 스님 몇 분이 수행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속세와 멀리 떨어진 이곳은 1년 내내 고요했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절을 채웠습니다. 이 청운암에 명월이라는 젊은 비구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명월은 어릴 적 절 앞에 버려진 아이였지요. 해안 대사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우셨고 명월은 자연스럽게 비구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명월은 다른 비구니들과 달랐습니다. 평범한 체격의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몸 안에는 엄청난 무공이 숨어 있었지요. 해안 대사께서는 명월이 어릴 적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녔다며 특별히 무술을 가르치셨습니다. 해안 대사는 젊은 시절 무림의 고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속세를 떠나 출가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대사의 무공은 가히 신기에 가까웠지요. 명월은 그런 대사 밑에서 15년 동안 무술을 익혔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명월은 언제나 뒷마당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검을 휘두르고 몸을 날리고 장풍을 쏘는 연습을 했지요. 명월의 몸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검은 빛처럼 빨랐습니다.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며 나무 꼭대기를 밟고 날아다니는 경공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자신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산속절에서만 살았던 명월은 다른 무림인들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해안대사께서 시키시는 대로 수련하고 절의 일을 도우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월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수련을 마치면 예불을 드리고 아침 공양을 준비했지요. 낮에는 절 마당을 쓸고 밭을 가꾸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수련을 하고 밤에는 좌선을 했습니다. 명월은 순박했습니다. 절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지요. 가끔 시주를 올리러 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해안 대사께서는 명월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했지요. 명월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명월이 20살이 된 해였지요. 어느 날 아침 명월은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을 휘두르며 대나무를 베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명월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바람이 일어나며 대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 우는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지요. 명월이 귀를 기울이자 사람의 신음 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월은 검을 거두고 절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경공을 펼쳐 담장을 뛰어넘었지요. 절 앞 오솔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26쯤 되어 보이는 선비 차림의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곳곳에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숨은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월이 남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예술 덕분에 맥을 볼 줄 알았지요. 맥은 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등과 팔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명월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월은 남자를 업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요. 명월은 경공을 펼쳐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월이 남자를 업고 절 마당에 도착했을 때 해안 대사께서 법당에서 나오셨습니다. 대사께서는 명월이 업고 온 남자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지요. 명월아, 어서 객실로 데려가거라. 명월은 대사의 말씀대로 남자를 객실로 옮겼습니다. 남자를 평상에 눕히고 해안 대사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지요. 곧 대사께서 약함과 붕대를 들고 오셨습니다. 대사께서 남자의 상처를 살피셨습니다. 어깨에 박힌 화살을 빼내고 등과 팔에 칼자국에 약을 바르셨지요. 명월은 옆에서 대사를 도왔습니다.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하고 붕대를 감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지요. 해안 대사께서 명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월아, 이 사람을 잘 돌보거라.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야 한다. 명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께서 방을 나가시자 명월은 남자 곁에 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준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썹, 담은 입술의 의지가 강해 보였지요. 명월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젊은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이었습니다. 절에는 여자들만 있었고 가끔 오는 시주객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명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구니로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명월은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남자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이 천천히 명월을 바라보았지요. 남자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명월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청운암이옵니다. 소승이 나리께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남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눈을 떴지요.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아남았구나.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명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명월을 돌아보았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명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옵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돕는 것이 당연하지요. 남자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신음을 내며 다시 누웠습니다. 명월이 남자를 부축해 앉혔지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사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명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생은 이준혁이라 합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명월이 읍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승은 명월이라 하옵니다. 준혁이 한참 명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명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큰 고통을 겪은 것 같았습니다. 명월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지요. 마당에 나온 명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명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지요. 해안 대사의 약이 신통했고 명월이 정성껏 간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월은 하루에 3번씩 준혁의 방을 찾아가 약을 갈아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준혁은 명월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명월도 묻지 않았습니다. 비구니로서 남의 일에 깊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날째 되는 날 아침, 명월이 준혁의 방에 죽을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준혁은 평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명월이 죽을 내려놓자 준혁이 명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고 물었지요. 명월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병조 참판을 지낸 이상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청렴결백한 관리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그런데 1년 전 경상도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밭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거나 물 길러 갔다가 종적을 감췄다는 식이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산짐승에게 당했거나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20명이 넘는 여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젊은 처녀들이었고 가끔은 어린 계집아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호소했지만 경상도 사또 최익현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적들의 소행이라며 대충 넘어갔지요. 이상윤은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았습니다. 직접 경상도로 내려가 조사를 시작했지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여자들이 모두 사또가 다스리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이 사라진 후 며칠 안에 낯선 상단들이 그 지역을 지나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지요. 사또 최익현이 조직을 꾸려 양민들을 강제로 잡아가 먼 지방에 노비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부유한 양반가나 기방으로 팔려갔고 때로는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팔려간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을 받고 수상한 상단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최익현과 연결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담은 장계를 조정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익현은 조정에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형조판서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최익현과 결탁하여 이익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상윤의 장계가 올라가자 그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윤에게 역적이라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누군가 이상윤이 역모를 꾸민다는 허위 고변을 했고 조작된 증거들이 이상윤의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역모 관련 문서, 반역을 모의했다는 편지들이 나왔다고 했지요. 물론 모두 거짓이었지만 조정은 이상윤을 체포했습니다. 이상윤은 하옥되었고 혹독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이 심했지요. 손톱이 뽑히고 곤장을 맞고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윤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역모를 꾸민 적이 없다고 자신은 오직 백성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간의 고문 끝에 이상윤은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준혁은 아버지가 독살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했을 때 아버지의 입술이 검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관직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으며 가족들은 천민으로 강등되었지요. 한양의 큰 기와집에서 살던 가족은 단칸 초가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역적으로 몰려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며 병을 얻었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울기만 했습니다. 3달 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26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홀로 남았지요. 하지만 준혁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압수되지 않은 것들,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증거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옛집의 폐허를 뒤지고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혁을 피했습니다. 역적의 아들과 엮이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몇몇 의로운 이들이 준혁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준혁은 단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도 어딘가에 중요한 증거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준혁은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사했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증거를 찾았습니다. 3달 동안 경상도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만났던 증인 중 하나였고 중요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익현은 이미 준혁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노인을 만나러 가던 날 밤 자객들이 습격했지요. 10명이 넘는 무사들이 칼과 활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준혁은 무술을 조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무인이 아니었기에 10명이 넘는 자객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준혁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2~3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등에 칼을 맞고 어깨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준혁은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지요. 자객들이 뒤쫓아왔지만 어둠 속에서 준혁을 놓쳤습니다. 동이 틀 무렵 준혁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절이 보였지요. 청운암이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절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졌지요.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명월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명월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일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산속절에서만 살았던 명월은 세상의 험악함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명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최익현의 악행을 밝혀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증거도 부족하고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해안 대사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준혁의 이야기를 밖에서 다 들으셨던 모양이지요. 대사께서 준혁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아버지 이상윤 나리를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이 놀라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안 대사께서는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대사께서 아직 속세에 계실 때 이상윤과 인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상윤이 젊은 시절 역모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사께서 증거를 찾아 구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상윤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고 해마다 절에 시주를 보냈다고 하셨지요. 해안 대사께서 준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도울 터이니 함께 최익현의 악행을 밝히도록 하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안 대사께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날부터 해안 대사와 준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익현의 악행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했지요. 준혁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찾아야 했고 사람을 잡아 파는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사와 준혁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명월은 옆에서 지켜보며 심부름을 했지요. 가끔 대사께서 명월에게 의견을 물으시면 대답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해안 대사께서 준혁과 명월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대사께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익현의 비리를 밝히려면 직접 경상도 큰 읍으로 가야 한다고, 그곳에 최익현의 본거지가 있고 악한 조직도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께서는 직접 가서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들을 구출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명월이 놀라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안 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며 명월은 저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지요. 준혁도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날 저녁 해안 대사와 준혁은 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명월은 두 분의 짐을 싸들이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안 대사와 준혁이 저를 떠났습니다. 명월은 절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대사께서 명월의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지요. 명월이 두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와 준혁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명월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명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해안 대사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지요. 해안 대사와 준혁이 떠난 후 명월은 홀로 저를 지켰습니다. 다른 비구니 스님들도 계셨지만 모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지요. 명월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절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밭을 가꾸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해안 대사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지요. 밤마다 명월은 대사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20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명월의 가슴 속에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해안 대사께서는 열흘이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이미 20날이 넘었으니까요. 25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월이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을 때 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월이 급히 대문으로 달려갔지요. 대문을 열자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명월이 황급히 준혁을 부축했지요. 준혁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 칼자국과 멍이 가득했습니다. 명월, 스님. 준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명월이 준혁을 객실로 옮기고 상처를 치료했지요.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얕은 칼자국 몇 개와 타박상이 전부였습니다. 명월이 준혁에게 물을 먹이고 상처에 약을 바른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대사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대사와 준혁은 경상도의 큰 읍으로 갔습니다. 최익현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주막에서 술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터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닷새 만에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읍 외곽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해안 대사는 그곳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준혁과 함께 그 창고로 향했지요. 창고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안대사는 경공을 펼쳐 담장을 넘었습니다. 준혁도 뒤따랐지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여자들이 창고 한쪽에 묶여 있었고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해안대사가 여자들을 풀어주려는 순간 함정이 발동했습니다. 창고 문이 갑자기 닫히며 사방에서 무사들이 나타났지요. 칼을 든 무사들이 대사와 준혁을 포위했습니다. 준혁이 칼을 뽑아 들며 대사를 지키려 했지만 무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30명이 넘는 무사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해안대사는 신통한 무공으로 10명이 넘는 무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해안대사께서 준혁에게 외쳤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명월에게 돌아가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지요. 준혁이 거부하며 대사 곁을 지키려 했지만 대사께서 장풍을 쏘아 준혁을 창고 밖으로 날려보내셨습니다. 준혁은 담장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무사들이 쫓아왔지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해안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월을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준혁은 밤새도록 도망쳤습니다. 무사들이 끝까지 쫓아왔고 준혁은 여러 번 칼을 맞으며 도망쳤지요. 잘 밤낮을 달려 겨우 청운함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명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해안대사께서 잡혀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스승이었습니다. 명월을 주워 키워주시고 무술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명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살아 계실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익현은 대사님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대사님을 인질로 삼아 자신을 유인하려 할 것이라고 했지요. 아니면 대사님께 고문을 가해 준혁의 행방을 알아내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방을 나갔지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검을 꺼냈습니다. 평소 수련할 때 쓰던 검이었습니다. 명월은 검을 허리에 차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명월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월이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명월 스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명월이 준혁을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대사님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준혁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최익현의 무사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명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저를 주워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대사님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준혁이 명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명월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몸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요. 명월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여기 계십시오. 나리의 몸으로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명월은 준혁을 뿌리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다른 비구니 스님들께 인사를 드렸지요. 잠시 다녀오겠다고 절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명월이 절 대문을 나서려 할 때 준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면서도 명월을 따라왔지요. 명월 스님, 제발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가야 합니다. 대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월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월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하지만 나리께서는 제 뒤에 계셔야 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월과 준혁은 함께 절을 떠났습니다. 경상도 큰 읍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명월은 경공을 펼쳐 빠르게 이동했고 준혁은 말을 타고 뒤따랐지요. 명월의 경공은 놀라웠습니다. 나무 위를 날아다니고 절벽을 뛰어넘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명월의 무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절에서만 살았다는 젊은 비구니가 이런 신통한 무공을 지녔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해안 대사께서 얼마나 대단한 고수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경상도 큰 읍에 도착했습니다. 명월과 준혁은 외곽의 산속에 숨어서 밤을 기다렸지요. 명월은 검을 갈고 준혁은 지도를 그리며 창고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명월이 일어섰습니다. 준혁도 일어서며 칼을 꺼냈지요. 명월이 준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리께서는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단호했습니다. 나리의 상태로는 싸울 수 없다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지요. 준혁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월이 경공을 펼쳐 읍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명월의 몸이 바람처럼 날아갔지요. 지붕 위를 뛰어넘고 담장을 넘나들며 창고를 향해 갔습니다. 준혁은 멀리서 명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비구니가 과연 대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명월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명월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가 안을 살폈지요. 무사들이 여러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숨을 고르고 검을 뽑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명월은 담장 위에서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무사들의 움직임이 보였지요. 10명 정도가 창고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둘이 서 있었습니다. 명월은 숨을 고르며 검을 꽉 쥐었습니다. 명월이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땅에 착지하더니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무사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명월의 검이 그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무사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무사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명월이 경공을 펼쳐 순식간에 다가가 그의 목을 쳤습니다. 무사가 쓰러지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명월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해안 대사께 배운 무공은 가벼움과 빠름을 중시하는 것이었지요. 적을 죽이지 않고 기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명월은 대사의 가르침대로 무사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사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모두 명월의 검에 목이나 혀를 맞고 기절했지요. 명월의 검은 살을 베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여섯 번째 무사가 명월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명월이 검을 던졌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무사의 어깨를 스쳤지요. 무사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무사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20명 넘는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명월을 포위했습니다. 명월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날을 대비해 수련해 왔으니까요. 명월이 검을 주워 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명월의 몸이 회오리처럼 돌았습니다. 검이 원을 그리며 사방을 베었지요. 가까이 다가온 무사 넷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명월은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무사들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명월이 무사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 착지했습니다. 뒤에서 2명의 무사를 검으로 쳤지요. 무사들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명월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춤을 추듯 무사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건법의 이름은 청풍건법이었습니다. 바람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자유로운 건법이었지요.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반격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월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1명, 2명, 3명씩 무사들이 쓰러져 갔지요. 명월은 숨도 가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수련만 했던 무공을 실전에서 펼치니 묘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한 무사가 명월의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명월이 그것을 감지하고 몸을 숙였지요. 칼이 명월의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명월이 검을 역수로 잡고 뒤로 찔렀습니다. 무사의 다리에 검이 스치며 무사가 쓰러졌습니다. 10명이 넘는 무사가 쓰러진 후에야 나머지 무사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눈앞의 비구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무사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망설였습니다. 명월이 검을 세우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사들이 뒷걸음질 쳤지요. 명월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횃불이 몇 개 걸려 있었지만 구석구석까지 비추지는 못했지요. 명월이 안으로 들어서자 여자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월이 횃불을 들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한쪽에 여자들이 묶여 있었지요. 20명 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었고 어린 계집아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명월이 여자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명월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명월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구하러 왔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젊은 비구니가 제법 무공이 있구나. 명월이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지요. 옷이 안팎으로 보이는 남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익현이었습니다. 최익현의 뒤에는 무사 10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었지요. 최익현이 명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해안대사의 제자로구나. 스승을 구하러 왔느냐? 명월이 검을 들어 최익현을 겨누었습니다. 대사님을 어디 가뒀느냐? 최익현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창고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명월이 그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이 보였지요. 명월이 달려가려 했지만 최익현의 무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최익현이 말했습니다. 해안대사를 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무사들을 이겨봐라. 이기면 대사를 돌려주마. 명월이 최익현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명월이 검을 꽉 쥐고 최익현의 무사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사들도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밖에 있던 무사들과는 달랐지요. 훨씬 빠르고 훨씬 강했습니다. 명월의 검과 무사들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쟁강 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월이 한 무사의 칼을 검으로 튕겨내고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사가 옆에서 공격해 왔지요. 명월이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또 다른 무사가 뒤에서 습격했습니다. 10명의 무사가 동시에 명월을 공격했습니다. 명월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칼을 피하고 막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검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맞고 베고 찌르고 피했습니다. 명월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칼에 베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월이 내공을 끌어올렸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내공신법을 운용했지요.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명월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명월의 검이 한 무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명월이 검을 빼내고 다음 무사를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무사의 팔을 베었습니다. 무사가 칼을 떨어뜨리며 물러났습니다. 하나씩 무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명월의 검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5명이 쓰러지고 6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무사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명월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검을 쥔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10명의 무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최익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요. 최익현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이것들아, 모두 나와라. 창고 밖에서 무사들이 더 몰려들어왔습니다. 명월은 절망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명월이 비틀거리며 검을 들어 올렸지요. 바로 그때 창고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월,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칼을 들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준혁이 명월 옆에 서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월 스님, 제가 돕겠습니다. 명월과 준혁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십 명의 무사가 서 있었고 뒤에는 붙잡힌 여자들과 해안 대사가 있었습니다. 명월은 검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명월과 준혁이 나란히 섰습니다. 앞에는 최익현과 그의 무사들이 있었고 뒤에는 구출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지요. 명월은 숨을 고르며 검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도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익현이 비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명월이 앞으로 뛰어나가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명월의 검이 3명의 무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준혁의 칼도 2명을 베었지요. 하지만 무사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10명을 쓰러뜨리면 다시 10명이 나타났습니다. 명월의 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사의 칼이 명월의 팔을 스쳤고 다른 무사의 칼이 어깨를 베었지요. 피가 흘렀지만 명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을 계속 휘둘렀습니다. 준혁도 여러 군데 칼을 맞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기에 힘이 빠져갔지요. 준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월이 재빨리 준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명월이 검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검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해안 대사께 배운 검기였습니다. 검기가 무사들을 휩쓸었고 5명이 동시에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명월의 힘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공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온몸이 떨렸지요. 명월이 검을 땅에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맹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법이지만 이제 끝이라고. 무사들이 아직 수십 명이나 남아있다고 했지요. 명월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무사들이 계속해서 창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손짓을 했습니다. 무사들이 명월과 준혁을 포위했지요. 명월은 검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월을 뒤로 밀어내며 무사들 앞에 섰지요. 명월이 놀라 준혁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이 고개를 돌려 명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월 스님,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대사님을 모시고 먼저 가십시오. 명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함께 가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칼을 들어 무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이준혁이다. 나를 잡고 싶으면 덤벼라. 무사들이 준혁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준혁이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힘이 빠진 몸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곧 무사들에게 둘러싸였고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사들이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6명의 무사가 준혁을 제압했지요. 명월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사들이 명월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월이 검을 휘둘렀지만 힘이 없어 무사들을 밀어낼 수가 없었지요. 명월이 준혁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최익현이 준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혁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이준혁, 내 아비가 나를 고발하려 했다가 역적이 되었지. 이제 너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준혁이 최익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최익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최익현이 손을 들어 준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준혁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익현이 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준혁을 끌고 가라고,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했지요. 무사들이 준혁을 끌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끌려가면서 명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명월 스님, 부디 무사하십시오. 명월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명월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최익현이 명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을 구하고 싶으면 계안대사와 함께 떠나라고. 내일 아침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준혁을 죽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명월이 다시 나타나면 준혁과 대사를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익현이 손짓을 하자 무사들이 계안대사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대사께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지요. 계안대사께서 명월에게 다가와 명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창고를 나가셨지요. 명월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명월과 해안대사는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무사들이 뒤쫓지 않았지요. 최익현이 그냥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명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해안대사께서 명월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명월아, 울지 마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라. 명월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지요. 최익현이 준혁을 미끼로 쓸 것이라고, 자신들을 다시 유인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월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준혁을 구할 수 있느냐고 했지요. 대사께서 명월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최익현은 자신들이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최익현이 함정을 파면 그 함정을 이용해 오히려 최익현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월은 대사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야 한다고, 준혁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요. 대사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사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꾀를 써야 한다고, 최익현의 허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월과 해안대사는 그날 밤 산속에서 머물렀습니다. 명월은 상처를 치료하고 대사께서는 주변을 살피며 정보를 모으셨지요. 다음 날 새벽 대사께서 명월을 깨우셨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지요. 최익현이 본 거지가 어디인지 알아냈다고, 그곳에 중요한 장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최익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월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고 했지요. 대사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젯밤 최익현의 무사 하나를 붙잡아 물어보았다고, 그자가 모든 것을 불었다고 하셨습니다.
명월은 놀랐습니다. 대사께서 혼자 나가셨던 것이지요.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월은 지쳐서 쉬어야 했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대사께서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명월이 다시 창고로 가서 최익현의 주의를 끌 것이라고, 그동안 대사께서 본거지에 잠입해 장부를 훔쳐올 것이라고 하셨지요. 장부만 있으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익현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명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준혁이 다치면 어쩌느냐고 했지요. 대사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익현은 준혁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끼로 쓰려면 살려둬야 하니까요. 명월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월은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해안 대사께서는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명월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 있었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무사들이 더 많아져 있었지요. 명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월이 담장 위에 올라서자 무사들이 일제히 명월을 향해 활을 겨눴습니다. 수십 개의 화살이 명월을 겨누고 있었지요. 명월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최익현이 창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혁을 끌고 나왔지요. 준혁은 온몸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군이, 내가 정말로 올 줄은 몰랐구나. 어리석기도 하지. 명월이 대답했습니다. 준혁 나리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항복하겠다. 최익현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을 놓을 수 없다고, 명월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했지요. 최익현이 손을 들어 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살려서. 무사들이 일제히 명월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명월이 검을 휘둘러 화살을 튕겨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너무 많았습니다. 명월의 다리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명월이 비틀거렸지요. 무사들이 명월을 포위했습니다. 명월은 검을 휘둘렀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반대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였지요. 최익현이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성공하신 것이었습니다. 본거지에 불을 지르고 장부를 훔쳐내신 것이지요. 최익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부, 내 장부가. 최익현이 무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본거지로 가서 불을 끄라고, 장부를 지키라고 했지요. 무사들의 절반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월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무사들을 뚫고 준혁에게 달려갔지요. 검을 휘둘러 준혁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준혁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월 스님. 준혁이 재갈을 뱉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명월이 준혁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지요. 무사들이 뒤쫓아왔지만 명월의 경공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명월과 준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익현이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월과 준혁은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명월의 다리에 박힌 화살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없었지요. 준혁이 명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때 저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대사께서 명월과 준혁을 보시고는 달려오셨습니다. 명월아, 다쳤구나. 대사께서 명월의 다리에 박힌 화살을 빼내고 지혈을 하셨습니다. 준혁도 대사를 도우며 명월을 돌보았지요. 명월은 아픔을 참으며 대사께 물었습니다. 장부를 구하셨느냐고 했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품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검은 표지의 장부였지요. 대사께서 장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최익현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마을에서 여자를 잡아갔는지,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를 남겼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뇌물을 받은 기록도 있었고, 누구를 협박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장부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이것만 있으면 최익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지요. 해안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어디에 가져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이 지역의 관할은 최익현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관리들에게 가져가 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한양까지는 열흘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최익현이 손을 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입을 여셨지요. 대사께서는 옛날 제자가 한 명 있다고, 그 제자가 지금 일금부 종사관으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 장부를 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명월이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지요. 대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경상도의 큰 읍에 임시로 파견 나와 있다고, 다른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가 며칠 더 머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금부 관원이 이 근처에 있다니 다행이라고, 어서 찾아가야 한다고 했지요. 해안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명월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다리 상처가 깊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준혁이 명월을 업겠다고 했지만 준혁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명월을 부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천천히 가자고, 내일 아침까지는 읍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셋은 함께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명월은 아픔을 참으며 걸었고, 대사와 준혁이 번갈아 가며 명월을 부축했지요. 동이 틀 무렵 저 멀리 읍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읍에 도착한 셋은 일금부 관원이 묵고 있다는 객사로 향했습니다. 객사 앞에는 관군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해안 대사께서 관군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석진 종사관을 만나러 왔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군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무관이 나왔지요. 한석진이었습니다. 한석진은 해안 대사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한석진이 달려와 해안 대사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께서 한석진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지요. 급한 일이 있다고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객사 안으로 들어간 해안 대사와 명월, 준혁은 한석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최익현의 악행, 준혁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여자들을 잡아 파는 일, 그리고 증거 장부까지 모두 말했지요. 한석진은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한석진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최익현을 체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석진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관군들을 소집하고 최익현을 체포하러 가기로 했지요. 해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 갇힌 여자들도 구해야 한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석진과 관군 30명이 말을 타고 최익현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해안 대사와 명월, 준혁도 함께 갔지요. 명월은 다리가 아팠지만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익현의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불이 났던 건물은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한석진이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익현을 찾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관군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최익현의 무사들이 저항했지만 관군들의 수가 더 많았지요. 곧 무사들이 하나둘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익현은 안채에 숨어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최익현이 칼을 들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한석진이 앞으로 나서며 최익현에게 말했습니다. 최익현, 임금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체포한다. 최익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관군들이 달려들어 최익현을 붙잡았지요. 최익현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한석진이 장부를 꺼내 최익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익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자신이 직접 쓴 장부였습니다. 최익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석진이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익현을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창고에 갇힌 사람들도 모두 구출하라고 했지요. 관군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창고에서는 여자들이 풀려나왔습니다. 25명의 여자들이었지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절을 올렸습니다. 명월은 그들을 하나하나 위로했습니다. 준혁은 한석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지요. 한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이 장부와 증언들을 모아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이상윤의 관직이 복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넘게 품었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준혁이 해안대사와 명월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최익현은 쇠사슬에 묶인 채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도 관군들의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지요. 최익현이 참수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최익현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그와 결탁했던 관리들도 함께 처벌했습니다. 이상윤의 관직도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이 벗겨지고 충신으로 인정받았지요. 조정에서는 이상윤의 아들 준혁에게도 관직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힌 공으로 병조좌랑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준혁은 청운함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해안 대사의 약을 먹고 명월의 간호를 받으며 완전히 회복되었지요. 명월의 다리 상처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명월을 찾아갔습니다. 명월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있었지요. 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명월이 법당을 나왔을 때 준혁이 명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월이 놀라 준혁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나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이 고개를 들어 명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명월 스님,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의 뜻이었을 뿐이라고,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을 존경합니다. 스님의 용기와 자비심을 존경합니다. 명월은 준혁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명월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승은 비구니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몸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마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요. 명월은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소승이 아니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명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지요. 알았다고 스님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준혁이 청운함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새로운 관직을 시작해야 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절의 모든 스님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해안 대사께서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한양에 가서도 아버지처럼 청렴한 관리가 되거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 준혁이 대사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월에게도 절을 올렸지요. 명월은 준혁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리의 무사함을 빌겠습니다. 준혁이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월을 바라보았지요. 명월은 합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준혁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명월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해안 대사께서 명월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명월아, 괜찮으냐? 명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했지요. 대사께서 명월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명월은 다시 평범한 비구니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밭을 가꾸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수련을 하고 밤에는 좌선을 했지요. 하지만 명월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을 괴롭히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무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명월은 해안 대사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악한 자들로부터 약한 자들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요.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명월아, 내가 깨달았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며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지요. 명월은 여전히 청운함에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산 아래 마을에서 명월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적들에게 시달린다며 도와달라고,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힌다며 구해달라고 했지요. 명월은 그때마다 검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명월의 이름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경상도 산골에 의로운 비군이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여승이라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은 명월을 청운검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명월은 2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청운함에서 수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산 아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혁이 보낸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준혁이 병조정랑으로 승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명월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이 좋은 길을 가고 있다니 다행이었지요. 명월은 편지를 접어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월은 법당으로 향했지요. 법당 안에는 해안 대사께서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명월이 대사 옆에 앉아 함께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법당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부처님 얼굴을 비추었지요. 명월은 눈을 감고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명월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평범한 비구니의 삶이었지만 명월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산골의 이로운 여승, 청운검녀 명월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청운함에 가면 명월이 수련했다는 마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말한다고 하지요. 청운검녀 명월처럼 저희도 남을 돕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비구니 명월의 전설입니다.